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그리고 집안 살림까지 책임지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마도 제 또래 여성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 나랑 비슷하다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은요, 제가 몇십 년을 참고 살아오다가 결국엔 복수를 결심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그 복수를 위해 제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그런 제 사연을 조심스레 들려드리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당신도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참고 또 참고 견디며 살아왔던 내 모습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손으로 직접 기른 화분에 물을 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겉보기엔 조용한 노년의 일상이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과 기억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지요. 제 아들 정훈이는 올해 40이고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곧잘했고 직장 생활도 성실히 하며 어릴 때부터 엄마 말도 잘 들었죠. 결혼하고 나서 아들 인생이 더 빛나길 바랐어요. 정말 그저 행복하기만 바랐어요. 그런데요, 며느리 유미 처음 봤을 땐 참 착해 보였어요. 아들보다 4살 어린데도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어른 대하는 태도도 예의 바르고 그래서 제 마음이 쏙 들었죠. 아이고, 이뤄내면 정말 며느리 복 터졌네. 그게 제 첫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상은 결혼식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결혼 초엔 자주 연락도 하고 명절에도 먼저 찾아와 도와주겠다며 밥상 차리는 거 옆에서 도와주던 유미가 어느 날부터인가 시선이 달라졌어요. 말투도 까칠해지고 전화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받지도 않고 명절이 가까워 오면 이번엔 쉬고 싶어요 하며 안 내려오고 그땐 그냥 요즘 애들 다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러다가요, 제가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며칠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유미가 병문안을 와서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요즘 집값도 많이 올랐다던데 이 집도 꽤 되겠어요? 정훈 오빠랑 우리 나중에 상속 받을 거잖아요.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아픈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병상에 누워 있는데 며느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고작 상속이더군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아, 이 아이는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게 아니구나. 내 아들이 벌어온 돈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부부가 가진 걸 탐내는구나 싶었죠. 그 후로 유미의 행동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집에 올 때마다 눈에 띄게 좋은 가방, 옷, 그리고 자꾸만 남편 정우에게 아버님, 혹시 예전 사업하실 때 남겨둔 땅 있으세요? 하고 묻곤 했어요. 그 아이는 몰랐겠지만 전 그 질문 하나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뭔가가 차갑게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내가 평생을 참고 견디고 양보하며 살아온 인생이지만 더는 이 아이에게는 물려줄 수 없다고. 내 모든 걸 다 줬는데도 돌아오는 게 욕심과 무시에 불과하다면 이젠 나도 나를 지켜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복수라는 게요,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 필요하거든요. 차갑고 치밀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않게, 그래야 제대로 된 복수가 되죠. 제가 젊은 시절 남편 정우와 함께 했던 투자를 떠올렸어요. 그땐 정말 소소한 돈이었지만 우린 철저하게 준비했고 덕분에 지금은 시가 수십억에 달하는 땅과 작은 건물들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 사실을 남편도 자식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제 이름으로만 등기된 재산들. 그게 제 무기였고 유미가 절 무시한 대가로 받게 될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래된 철제 서랍장을 열고 조용히 재산 목록이 적힌 노트와 부동산 등기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해졌죠. 이제 시작이다. 드디어 나도 내 이야기를 써내려갈 시간이구나.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하지요. 정말 좋아서 시작한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금이 가고 그 틈으로 원망이 스며듭니다. 유미와의 관계가 딱 그랬어요. 처음엔 저도 그 아이를 많이 예뻐했어요. 하지만 결혼 1년 차가 지나면서 저는 그 아이의 말투 하나, 행동 하나가 점점 가시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명절이면 그 진심이 드러났지요. 어머니, 저 이번엔 못 내려가요. 너무 피곤해요. 시댁에만 명절마다 내려가는 거 솔직히 불공평하잖아요. 처음엔 이해하려 했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 다 그런다고, 저도 너무 구식이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런데요, 해마다 반복되던 그 불참은 결국 아들 정훈이 혼자만 오는 명절을 만들어 놨어요. 밥상에 둘러앉아 묵묵히 음식을 씹는 정훈을 보며 쟤도 참 왜 며느리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끌려다니는 걸까? 한숨이 절로 나왔죠. 유미는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 했어요. 애초에 저와 함께 뭘 하려는 마음이 없었달까요? 제가 뭐라도 부탁하려 하면 말끝마다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 어머니. 시댁에서 일하는 거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더군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김장을 하려고 배추를 주문해 두고 유미에게 같이 하자고 했죠. 그랬더니 유미가 웃으며 그러더군요. 어머니, 요즘 누가 김장해요? 그냥 사 먹으면 되지. 그 말에 기운이 쫙 빠졌어요. 아니, 김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그런 말하자 유미는 저는 그런 감성 몰라요 하고 핀잔을 주듯 말했죠. 그땐 아들 정훈이에게 기대를 걸었어요. 그래도 엄마 마음은 알겠지 싶어서 어느 날 은근히 말을 꺼냈죠. 정훈아, 너 유미한테 요즘 많이 바빠서 힘들겠다. 엄마가 좀 서운할 때도 있어. 그랬더니 제 아들 뭘 아는 척 하면서도 이렇게 말하더군요. 요즘은 그런 거 이해해줘야 돼. 유미도 스트레스 많아. 그래요. 우리 아들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탁 막히면서도 한편으로는 포기하게 되더군요. 아들마저도 저렇게 유미 눈치만 보며 사는데 내가 이 집안에서 무슨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가 싶었죠. 그 이후로 저는 입을 닫았어요. 괜히 얘기했다가 또 상처받을까봐, 또 유미가 뒷말이라도 할까봐. 그래도 사람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작은 말투, 표정, 몸짓 하나하나가 상처가 되고 마음에 쌓이게 되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속을 뒤집어 놓은 일이 있었어요. 그날은 정훈 부부가 우리 집에 잠깐 들렀을 때였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정훈이랑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제가 부엌에서 과일을 썰고 있었죠. 그때 유미가 조용히 제 옆으로 오더니 말투도 없이 툭 내뱉듯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 집도 곧 우리 거니까 어머니도 이제 슬슬 정리하셔야죠? 순간 제 손에 쥔 칼이 덜덜 떨렸어요. 설마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 다시 쳐다봤는데 유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가더군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제 머릿속에선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사이에 작은 노트북을 열었어요. 오래된 이메일 계정,
오래된 파일들. 그 속엔 제가 수십 년 전 남편과 함께 썼던 재산 목록과 그 후 혼자서 관리해온 땅, 건물, 계좌에 대한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한 여자의 자존심이 깨어났어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날 무시했지. 이젠 나도 너희 기대대로 흘러가진 않겠어. 그 다음 날 저는 조용히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 서류들을 다시 확인했고, 지영이 제 딸에게 전화를 걸어 너랑 점심 한 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지영이는 참 듬직한 아이예요. 말수는 적어도 한 번도 엄마를 배신하지 않았던 아이. 이번엔 그 아이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조용하고 확실하게 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요. 이제 저는 속으로만 삼켜오던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려 합니다. 유미가 모르는 아주 오래된 비밀을 가지고요. 그 아이가 절 무시하고 탐냈던 것들이 사실은 그 아이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는 걸 이제 보여줄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냥 평범한 할머니쯤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저도 한때는 남편과 함께 장사도 하고 부동산 공부도 하며 발품을 팔아 재산을 모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정우가 사업 실패 후 무기력하게 앉아 있을 때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내다본 건 도심 외곽의 허허 벌판이었지요. 1980년대 중반쯤이었을 거예요.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어느 시골 땅이 이상하게 눈에 밟혔어요. 그곳엔 아직 도로도 없고 논밭과 창고 몇 채가 전부였지만 저는 그 땅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들었죠. 정우는 말렸어요. 당신 거길 사서 뭐하게? 저런 데가 뭐 돈이 돼? 하지만 저는 조금씩 번 돈을 쪼개어 그 땅을 사들였어요. 처음엔 평당 몇만 원도 안 하던 그 땅이 지금은 평당 몇백만 원씩 하는 땅이 되었지요. 그동안 그걸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었어요. 정우도 몰랐고 정훈이도 지영이도 몰랐죠. 왜냐하면 저는 그 재산이 언젠가 나를 지키는 무기가 될 거란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그 땅 말고도 저는 조용히 제 명의로 된 작은 상가 두 채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는 분식집과 세탁소가 들어간 오래된 상가였고 다른 하나는 최근 몇 년 새 갑자기 카페 거리로 뜬 지역의 모퉁이 건물이에요. 그 상가에선 매달 몇백씩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었죠. 그 돈으로 저는 지영이 학자금도 대줬고 정우가 아팠을 때 병원비도 조용히 처리했어요. 하지만 유미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줄 이유도 없었죠. 제가 일부러 검소하게 살았고, 일부러 허름한 옷을 입었고, 일부러 낡은 냉장고를 쓰고 있었으니까요. 겉으론 없는 집처럼 보여도 속은 달랐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동안 묵혀두었던 모든 재산 내역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등기부등본부터 부동산 관리계약서, 임대수익 내역, 세무기록까지.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 확인할 수 있으니 손쉽더군요. 정말 묘하죠. 그 기록들을 하나씩 들춰보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힘이 났어요. 이 모든 걸 내가 했구나. 내가 여기까지 버텨왔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결심도 서더군요. 이건 절대 유미에게 넘겨선 안 되겠다. 유미는 제가 쌓아 올린 시간과 고생을 아무 의미 없이 소비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이걸 물려준다면 저는 저 자신에게조차 부끄러워질 것 같았어요. 이쯤에서 저는 지영이를 불렀어요. 우리 딸 말이 적어서 그렇지 엄마의 눈빛만 봐도 무슨 뜻인지 아는 아이거든요. 점심 식사 자리에서 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지영아, 엄마가 너한텐 처음 하는 말인데 사실 엄마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몇 개 있어. 근데 말이지, 그걸 유미한테는 절대 넘겨주고 싶지 않아. 엄마가 힘들게 모은 건데
그 아이는 그걸 너무 쉽게 욕심내는 것 같아. 지영이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 질문 하나에 제 계획은 더욱 분명해졌죠.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그 재산들 정리해서 유산 신탁 형식으로 관리하고 싶어. 엄마가 정할 수 있을 때 딱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지영이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그날 이후 저는 부동산 변호사를 만났고 상속과 증여, 위임 계약과 신탁 설정 같은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나이 들어 배운 법률 용어들이 좀 복잡하긴 했지만 제가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지 알기에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진행하면서도 정훈이와 유미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직도 제가 집 한 채 가진 노인쯤으로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서일까요? 저는 그게 통쾌했어요. 겉으론 변함없이 평온하게, 속으론 모든 판을 다시 짜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의 끝은 유미가 가장 아끼고 가장 탐내던 그 아파트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했죠. 사람들이 복수라고 하면 거창한 걸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복수는 일상처럼 아무 일도 없는 듯 스며드는 법이에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복수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유미조차도요. 첫 시작은 집문서였어요. 우리 부부가 살던 오래된 단독주택, 지금은 재건축 바람이 불며 입지 좋은 노른자 땅으로 변한 그 집을 유미는 언젠가 자기 명의로 만들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머님, 요즘 주변 집들 다 재건축 들어간대요. 우리 집도 곧 땅값 많이 오를 텐데 아버님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 전에 미리 정리 좀 해두셔야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제게는 너무 익숙한 뉘앙스였어요. 미리 증여하라는 뜻. 지금 넘기면 세금도 아끼고 나중에 편하다는 핑계. 제가 바보처럼 웃으며 넘겨주기만 바랐겠지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천천히 움직이기로 했어요. 집문서를 제 명의로 돌려놓은 뒤 그 집을 조용히 매물로 내놨습니다. 중개사무소엔 이렇게 말했죠.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조용히 찾는 분에게만 보여주세요. 가족한텐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조건은 현금 가능자. 한 달쯤 지나자 좋은 조건의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보증금이 제 계좌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근처에 있는 조용하고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어요. 유미는 당황했죠. 어머님, 갑자기 왜 이사를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나이 들면 계단 많은 집은 불편하더라. 이젠 엘리베이터 있는 데가 편해서 말이지. 그때 유미 얼굴 아직도 생생해요. 혼란, 불안, 의심이 한꺼번에 뒤섞인 그 표정.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그녀를 흔들기 시작한 거죠. 그게 제 첫 번째 복수였어요. 그 집은, 그 땅은 유미에게 절대 가지 않을 거라는 선언.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유미는 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고 그저 불안을 느끼는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게 가장 잔인한 선물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유미는 저를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전엔 전화 한 통 없이 명절 전날에야 얼굴을 비췄던 사람이 갑자기 주말마다 전화를 하고 제가 좋아하던 약과며 한과도 들고 오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어머님, 이사하신 곳 어쩜 이렇게 깔끔하고 조용해요? 혼자 계시기엔 딱이네요. 요즘 편하시죠? 저는 웃기만 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유미야. 속으로 그렇게 말하면서요. 그 다음 순서는 상가 중 하나였어요. 그곳은 유미가 전부터 알던 장소였어요.
한 번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어머님, 저기 삼거리 카페거리 있잖아요. 요즘 완전 핫하던데. 거기 건물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저런 데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왜냐고요? 거기 제 건물 있었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유미에게 말한 적 없었죠. 그 건물 역시 조용히 정리했어요. 매각이 아니라 신탁 관리로 넘겨버렸죠. 제가 죽은 뒤에도 유미나 정훈이 직접 손댈 수 없도록 지영이와 함께 계획한 구조였어요. 신탁 계약서엔 이렇게 써넣었어요. 1차 수익자 김미숙, 2차 수익자 지정후 계승, 상속 조건 수익자의 명시적 동의하에만 가능. 유미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손댈 수 없는 구조죠. 그게 제가 선택한 복수 방식이었어요. 겉으론 아무 변화 없는 듯 보여도 속에선 이미 모든 게 새롭게 짜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걸 준비하면서도 정말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명절날 유미가 차린 음식 앞에 앉아 밥을 먹고 국을 떠먹었죠. 그게 진짜 복수예요. 눈치도 못 채게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사람이 불안해지면 꼭 무언가를 하게 되죠. 유미도 그랬어요. 제 이사 이후로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니 몇 주 지나지 않아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겉으로는 살가운 며느리, 속으로는 계산기 두드리는 재무 설계사처럼 보였어요. 어머님, 요즘 이상하시네요. 뭔가 숨기시는 것 같고, 혹시 건강 안 좋으세요? 그러시면 미리 알려주셔야 저희가 준비라도 하죠. 말끝은 걱정하는 듯 하면서도 그 밑바닥엔 당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대비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약해졌다고 착각한 거죠. 하지만 저는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었어요. 유미는 다음 주부터 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혼자 산다는 제 오피스텔에도 갑자기 들이닥쳐서는 싱크대 수압이 어떠니 욕실 배수는 괜찮으시냐며 들쑤셨죠. 그녀의 손놀림은 부드럽지만 눈은 계속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서랍을 열고 닫을 때 시선을 두는 방향이 달랐거든요. 어느 날은 혼자 말하듯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이 집 월세는 얼마 정도 하세요? 아휴, 진작에 정리 잘하신 것 같아요. 그 집 오래되긴 했죠. 근데 혹시 팔 때 계약서 어딘가 복사본 있으세요? 그 질문 하나에 저는 유미가 드디어 파악하려 든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어떤 조건으로 집을 팔았는지, 그 수익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고 싶었던 거죠. 그날 이후 유미는 점점 공격적인 방식으로 전환했어요. 남편인 정훈을 통해 저를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유미가 그러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집을 갑자기 파시고 아무 말도 없으시고 요즘 통 연락도 없으셔서 좀 걱정돼서요. 아들까지 동원된 걸 보니 유미가 정말 초조했나 보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단 한마디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몸이 좀 피곤하네. 걱정 마라. 그게 전부였죠. 며칠 뒤 유미는 아예 제 친한 친구분을 찾아갔더라고요. 평소에 한두 번 인사한 적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에게 제 건강 상태며 경제 사정까지 묻고 다녔다더군요. 심지어 지영이에게도 연락해서 혹시 어머님 계좌나 부동산 관련해서 도와드린 적 있냐고까지 했대요. 그제야 저는 이 아이가 정말 절 믿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믿음 없음이, 그 불신이 결국 그녀를 스스로 파멸로 이끌게 될 거라는 걸 저는 알았죠. 그래서 다음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유미의 눈에는 제가 허술하고 혼자 사는 노모처럼 보였겠지만 그건 전부 제가 만든 연기였어요. 진짜 저는
그 모든 불안과 반격을 받아내기 위해 이미 여러 방향으로 준비를 끝마친 사람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유미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 오피스텔에 불쑥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냥 편하게 말씀 주세요. 혹시 정리하신 재산이 있다면 미리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는 어머님께 무조건 잘해드릴 거예요. 그냥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슬픔도 진심도 아닌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 눈물이었죠. 그 말투, 그 표정, 저는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유미야, 너희가 나중에 어떻게 살지는 너희가 만들어야지. 내가 뭘 줘야만 살 수 있다면 그건 너희 인생이 아니잖니. 그 순간 유미의 눈빛이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마음속에선 이 여자가 정말 아무것도 안 줄 셈이구나 하는 계산이 들어갔겠죠. 하지만 그때부터였어요. 그녀가 더는 속내를 숨기지 않게 된 건 사람의 눈빛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하죠. 그날 이후 유미의 눈엔 더 이상 예의도 거칠애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대놓고 물었죠. 어머님, 혹시 그동안 숨기신 재산이 있으세요? 저는 가족끼리 서로 믿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훈이도 요즘 회사 일 힘들어하고 혹시 어머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럴 때 한 번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어요. 재산 이야기, 그 단어를 직접 꺼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동안 돌려 말하고 분위기로 밀어붙이던 태도에서 이제는 정면 승부를 보자는 듯 들이댄 거였죠. 저는 조용히 앉아 있다가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동안의 제 인내가 얼마나 그녀의 탐욕을 키워왔는지 그 한마디로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유미야,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참 속상하다. 엄마로서 가족에게 뭘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가진 게 있다면 그건 다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한 거야. 너희한테 주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 말에 유미는 순간 눈을 질끈 감더니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는 이렇게 말했죠. 그럼 정말 아무것도 안 남기실 거예요? 정훈 오빠도 저도 어머님 덕분에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그녀는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건 저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는 그 순간 이제는 다 드러나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후 정훈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 아이는 유미와는 다르게 여전히 착한 얼굴이었지만 눈빛 속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유미가 많이 힘들어해요. 요즘 회사도 불안하고 장모님 댁도 사정이 안 좋아져서 혹시라도 엄마가 숨기고 있는 거 있으면 우리 가족 위에 쓰시면 안 될까요? 아들이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정훈이는 늘 제가 희생한 걸 알고 있고 한 번도 제게 뭘 바라거나 요구한 적이 없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며느리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었죠.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정훈아, 엄마가 너한테만 말할게. 내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것들이 있어. 그건 엄마가 언제가 됐든 스스로 결정해서 쓸 거야. 내가 원한다고, 유미가 바란다고. 그걸 쉽게 넘겨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 말에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곤 말했죠. 알았어요, 엄마. 근데 유미가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날 이후 유미는 제 과거를 캐기 시작했어요. 친정 식구들, 지인들, 심지어 예전에 제가 교편 잡았던 학교까지 연락을 돌렸더군요. 그녀는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
금융 기록 등을 아름아름 물어봤다고 해요. 마치 기자처럼 집요하게 파고들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을 거예요. 제가 이미 모든 자산을 제 이름에서 법적 신탁으로 넘겼다는 걸요. 심지어 일부는 제 친정 쪽 조카 명의로, 일부는 비영리 재단 형태로 기부 약정까지 마쳤거든요. 그건 절대 그녀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었죠. 그러니 그녀는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저를 볼 때마다 눈빛이 흔들리고 말끝이 거칠어졌죠. 어머님,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다들 부모님한테 좀 도와달라 하고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어머님은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에 가득 차 있었지만 제 귀에는 그저 공허한 소리로만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유미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좀 알아야 하지 않겠니? 그 말에 유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남편 정우와 함께 웃던 시절, 정훈이를 처음 안았던 날, 지영이가 처음 학교 들어가던 날, 그 사진 속 미소들이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나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아.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내 손으로 지켜낼 거야. 사람은 마지막까지 믿고 싶은 대상에게 가장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고 하죠. 저 역시 그랬어요. 처음엔 유미가 결혼 초기에 보여줬던 다정한 말투, 어머님이 정말 따뜻하셔서 너무 좋아요. 그 말들을 곱씹으며 한때는 진심이었으리라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명확해졌어요. 그녀는 제 마음보다 제 재산에 관심이 있었고 가족의 애정보다 본인의 안정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꺼내 들었어요. 제 마지막 카드. 그건 단순한 돈이나 건물이 아니었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조용히 준비해둔 사회복지재단 신탁 계약서를 들고 공증 사무소로 갔습니다. 이름은 김미숙 희망나눔재단. 사적인 욕심을 버리고 제 남은 인생과 자산을 필요한 이들에게 쓰고자 했던 제 진짜 속마음을 담은 이름이죠. 공증인 앞에서 재단 신탁 계약을 다시 확인하고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도장은 그동안 며느리에게 시달리며 움켜쥐고 있었던 저 자신의 두려움과 분노를 내려놓는 열쇠 같았어요. 사실 이 계약서에는 정훈이와 지영이의 이름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착하고 제게 소중하지만 이 복수의 과정에서 누구도 상처 입지 않길 바랐기에 그 누구에게도 기대라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단 하나 계약서 말미에 이렇게 써두었죠. 이 재단은 김미숙의 의지에 따라 어떠한 가족 구성원으로부터도 간섭받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금으로만 사용된다. 이 문장이 제 마음의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며칠 뒤 유미는 또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화장도 제대로 안 한 얼굴로 눈 밑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하고 있었죠. 어머님, 저 사실 며칠 동안 많이 고민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혹시 예전처럼 우리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 나눌 수 없을까요? 그녀의 눈엔 눈물까지 맺혀 있었어요. 진심인지 연기인지 이젠 그것마저 구별하고 싶지도 않았죠. 저는 조용히 재단 설립 사실을 밝혔습니다. 유미야, 나 이번에 내 이름으로 재단 하나 만들었어. 내가 가진 것들 앞으로는 거기서 관리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일 거야. 유미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꾹 다물더니 잠시 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저희는요? 정훈 오빠나 지영이 그리고 저까지 가족은 아무것도 안 받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래,
너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해. 정훈이 잘 자랐고 너희 둘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내 역할 충분히 했다고 느껴. 이젠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시간이야. 그 말에 유미는 일어나려다 다시 앉으며 손을 꼭 쥐고 말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엔 진짜 어머님이 좋았어요. 근데 점점 불안했어요. 내가 이 집안에서 계속 바뀌라는 느낌이 드니까 뭔가를 움켜쥐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해요. 그녀의 고백은 어느 순간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진심이라는 건 이미 상처를 남긴 후엔 그 무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저는 말했어요. 유미야, 내가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 불안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이용하려는 쪽으로 표현되면 안 되는 거야. 그날 그녀는 말없이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쾅, 다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다쳤죠. 그것만으로도 저는 조금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 아이도 변할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마지막 카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제 손으로 꺼낸 것이니까요. 그날 이후 유미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앞에서 날카롭게 굴진 않았지만 대신 조용히 움직였어요. 말투는 부드러워졌고 식사 자리에도 억지로라도 웃으며 끼려고 했죠. 하지만 그 미소는 제 눈에는 진심이 아닌 계산처럼 보였습니다. 정훈이는 그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지 유미가 요즘 좀 달라졌지, 엄마? 라고 묻기도 했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 애가 조용히 뭔가를 파고들고 있다는 걸요. 며칠 뒤 집에 혼자 있던 날이었습니다. 김치 냉장고 위쪽 서랍이 열려 있는 걸 보고 저는 순간적으로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곳엔 공증 서류와 일부 계약 관련 서류들이 정리돼 있었거든요. 그제야 유미가 왜 요 며칠 저에게 유난히 다정하게 다가왔는지 명확해졌습니다. 그 애는 제 계획의 실체를 캐내고 있었던 겁니다. 불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차분해졌습니다. 어쩌면 이 시점이 올 거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유미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녁을 차리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김치 냉장고 정리하다가 서랍에 있는 서류들 좀 봤어요. 뭔진 잘 모르겠는데. 재단이요? 어머님 혼자서 그런 걸 준비하신 거예요? 순간 멈칫했지만 저는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래, 내 생각으로 했어. 오래전부터 구상했던 일이거든. 이제라도 실현하게 돼서 나름 보람을 느껴. 유미는 멍하니 저를 보더니 입술을 앙다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족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다 그렇게 진행하신 거예요? 저는 그제야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죠. 응,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 내가 내게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니? 그런 사람에게 내 전부를 물려주는 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어. 그 순간 유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 당혹, 그리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감정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부엌 식탁 의자를 밀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거실을 지나 방으로 들어간 그녀는 문을 탁 닫고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문소리를 들으며 이 복수의 여정이 마침내 그녀에게 경각심이라는 이름의 울림을 주었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조명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으니 남편과 함께 공장 창고 한편에 앉아
희망을 이야기하던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믿음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깨달아야 했습니다. 가족이라도 사람은 다르고 사람은 그 기대를 저버릴 수도 있단 걸 너무 늦게 배운 셈이죠. 그리고 다음 날 유미는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정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그 애는 혼자서도 많이 생각했겠죠. 자기가 저지른 말과 행동들, 그걸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지도 모르고요. 저는 그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럴 여유도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 어딘가에는 아직 미련이 남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가 조금만 일찍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을 보여줬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거란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하지만 복수란 건 이미 마음을 다친 사람이 내리는 최후의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며느리 유미가 조용히 집을 나간 지 사흘째 되던 날, 정훈이가 퇴근하자마자 저를 찾았습니다. 엄마, 유미가 며칠째 연락이 안 돼요.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이토록 걱정하는 걸 보니 유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사라진 게 그에게도 충격이었던 모양이었죠.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는 너도 좀 알아야 하지 않겠니? 정훈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되물었습니다. 엄마 유미가 뭘 잘못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동안 유미가 나에게 해온 수많은 모욕과 무시, 탐욕, 그걸 바로 옆에서 보고도 아무 말 없이 넘겨온 정훈이의 모습이 마치 내 복수를 더욱 정당하게 느끼게 만들었죠. 그래, 유미가 내 앞에서는 잘하더라. 하지만 내 앞에서는 달랐어. 그 아이 날 집안의 짐처럼 여겼어. 그래도 난 참았지. 하지만 더는 안 되겠더라. 정훈이는 얼굴을 찌푸리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그 재단 얘기도 유미가 말하던 게 사실이에요? 엄마가 우리 몰래 전부 정리하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정훈이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부부가 날 어떻게 대해왔는지 알면서도 재산을 너희에게 남기라고? 아니, 그런 생각을 한 내 자신이 더 바보 같았지. 정훈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엄마, 그건 좀 너무하잖아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이면 가족답게 굴었어야지.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날 이용하고 무시하고 그걸 모른 채 하며 살아온 게 너야. 난 유미만 밉지 않아. 넌 더 밉다, 정훈아. 그 순간 정훈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무심하게 넘겨온 일들이 하나하나 기억 속에 떠올랐겠지요. 엄마, 난 그냥 집안이 편안했으면 해서, 편안했으면 내가 먼저 나서서 그 아이에게 날 지켜줬어야지. 나는 엄마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했니? 정훈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 했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밀려왔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야만 했을까 싶었지요. 하지만 그동안의 상처와 모멸감, 외로움을 되새기면 이 또한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곤 했습니다. 며칠 뒤 정훈이는 저에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엄마, 유미랑 얘기했어요. 엄마한테 그동안 너무 심했단 거 인정했어요. 그래서 당분간 따로 지내기로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놀라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안도의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게라도 변화가 시작된 거니까요. 정훈아, 늦었지만 내가 그걸 깨달았다면 나는 그걸로 됐다. 그냥 너라도 내 진심을 알았으면 좋겠어. 정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미안해요. 엄마 혼자 다 감당하게 한 거, 그게 제일 후회돼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은 어릴 적 제가 늘 잡고 이끌던 그 작은 손에서 이제는 다 자라버린 한 남자의 손이 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손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유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이제 그 아이의 몫이겠지요. 이제 저는 제 아들이 다시 저를 사람 대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며느리 유미가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훈이는 여전히 회사 일에 치이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고 집안은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말 못할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지요. 저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차를 끓이고 햇살이 드는 창가에서 조용히 제 결정을 정리해 갔습니다. 이제 다 정리하자. 그게 제 결단이었습니다. 저는 복수라는 이름으로 달려온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복수가 진정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상처의 분출이었는지. 하지만 생각이 복잡해질수록 답은 명확해졌습니다. 유미에게 내 소중한 것을 넘길 수 없다는 확신, 그리고 아들에게조차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는 마음. 저는 그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마련해 두었던 토지와 부동산, 그리고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적금 통장, 심지어 고미술품 하나까지 모두 제 이름으로 재정비하고 새로운 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익 일부는 사회복지재단으로, 나머지는 제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로, 그리고 제 동생 아이, 지금은 대학에 다니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는 그 아이에게 작은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유미는 절대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큰 자산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그걸 들으면 아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겠죠. 하지만 저는 복수를 넘어서 이젠 제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계약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왠지 모르게 후련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죠. 우리 시골에 있는 그 집 기억나지요? 당신이 은퇴하면 같이 살자고 했던 그 집. 남편은 멍하니 저를 쳐다보다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거긴 아직 팔지도 않았잖아. 왜 그 얘길? 이젠 그리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서울에 더는 미련 없어. 우린 우리가 편한 데서 살아야지. 누굴 위해, 뭘 위해 희생하면서 살 건지. 이젠 생각만 해도 싫어. 남편은 조금 당황한 눈빛이었지만 제 말에 딱히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마음이 그렇다면 가자. 난 어디든 당신이 있는 곳이면 돼.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늘 조용하고 무심한 듯 했던 이 사람. 그래도 마지막까지 저의 편이 되어주는 단 한 사람이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미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동안 고마웠다. 딱 12글자. 그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내 상처와 모멸감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고 이제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남편과 함께 시골집으로 떠나기 전 집을 정리하며 다락에서 젊은 시절 가족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 사진 속 저는 세상 모든 걸 포기한 듯한 눈빛이었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 모든 결단이 비로소 나를 위한 선택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지탱해 줄 겁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건 당장 소리 지르며 화내는 이가 아니라 아무 말 없이 미소 짓고 있는 이라고 하죠.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유미는 제가 아무런 대응 없이 조용히 물러나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처음엔 그런 척 했어요. 마치 세상에 순응하며 살다 지친 노인처럼요. 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아주 천천히 그러나 치밀하게 그 아이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걸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유미는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던 것 같아요. 정훈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유미가 그러는데 예전에 친정에서 도움받은 거 혹시 다시 돌려달라고 하셨냐고. 정말 어이없더군요. 정훈이조차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집, 그 차, 심지어 회사 보증까지 제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아니야. 그저 정리 좀 한 것뿐이야. 이젠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져야 하잖니. 그 말에 정우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늘 그래요. 어디에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그런 아이. 결국 유미는 친정 쪽에서 자금이 막히고 이전까지 저를 통해 보장받던 여러 거래처와의 신뢰까지 무너져 사업이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때는 저에게 뻔뻔하게 말하던 아이였죠. 어머니도 우리 손주 볼 생각 있으면 이런저런 건 좀 풀어주셔야죠.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롭고 제 가슴에 못을 박았는지.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진짜 복수를 결심하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유미는 결국 정훈에게 화를 쏟아냈고 정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유미는 갑자기 제게 찾아왔습니다. 화장기조차 없는 얼굴, 날 선 눈빛이 아닌 어딘가 무너진 사람의 모습으로요. 어머니, 이거 다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제가 대답하지 않아도 그 애는 알았던 모양입니다. 왜요? 전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식으로 절 무너뜨리세요? 그 말에 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는 모르지.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이 남에게 어떤 상처가 되었는지를. 유미는 눈물을 흘리더군요. 하지만 그 눈물마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후회는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자신의 이익이 무너졌을 때 흘리는 눈물은 단지 본능적인 두려움일 뿐이니까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나는 내 마지막을 평온하게 보내고 싶을 뿐이야. 그 말만 남기고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데 세상이 정말 고요하더군요. 오랜 시간 누군가의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살아왔지만 이제야 저는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누구에게도 큰 소리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확실하게 끝맺은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떤 박수나 위로 없이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조용히 마무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죠.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걸 저는 아주 오래전에 알게 됐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참는다고 해서 언젠가 보상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제 자신에게 떳떳한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복수였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유미는 지금 친정도 남편 정훈도 그녀의 편이 되지 못한 상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훈은 결국 아이를 위해 분가를 결정했고
전 이제 이 조용한 집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말하겠죠. 노년엔 외롭다고, 함께할 가족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지금 이 고요함 속에서 진짜 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차를 끓이고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그동안 못 읽었던 책을 펼쳐보는 이 시간들이 그 어떤 화려한 인생보다 저에겐 소중하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참기만 하며 스스로를 잃어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쯤은 나를 위한 선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꼭 복수가 아니어도 좋아요. 다만 너무 오랫동안 참으며 상처받는 일은 멈춰야 하니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시어머니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닙니다. 그저 김미숙이라는 이름으로 제 삶을 살아갈 겁니다. 어쩌면 늦은 시작일지 모르지만 늦었기에 더 단단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조용히 그러나 진심을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살아온 삶의 단편들을 통해 여러분도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마음 한켠이 조금은 따뜻해지고 조용히 자신을 응원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앞으로도 함께 나눠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